국가정보는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의 정보를 훔쳐갔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철통과 같은 보안으로 보호받는 국가의 주요 기술들을 단 하루 만에 훔쳐갔는지 궁금했죠. 국가정보는 해킹 피해가 제일 큰 SK하이닉스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사내에 간첩이 있는지, 또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피해서 기밀 정보까지 접근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죠. 국가정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더 확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국방과학연구소, KT,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 및 기업 30여 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관 및 기업 30여 개 모두 어떤 한 보안업체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보안업체의 이름은 에페이우스라는 이름의 보안업체였죠. 본래 2002년에 정부 지원금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이었지만 중국 자본에 의해 인수된 보안업체였습니다. 이 에페이우스는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안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많은 기관 및 기업들이 이 에페이우스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활용했는데요. 그걸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서 기밀을 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이때까지 뺏긴 기밀문서나 정보만 해도 수천 장에 달한다고 하니 그 위세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명 에페이우스 게이트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국가정보는 즉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많은 질책이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질책까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에페이우스를 압수수색하였고 관련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자들만 50여 명이나 구속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청와대에서는 다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눈치채게 된 것이었죠. 이미 20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던 계획을 인제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죠.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에게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중국의 계획을 저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녁 약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BH 전화 받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아니 대통령이라는 그 작전은 지시만 내리고 뒤에서 하는 건 다 우리인데 욕은 우리가 처먹고 이게 뭡니까? 야, 너부터 잘해. 예? 뭐? 웃기냐? 정말 미치겠다, 너 때문에. 아이 방첩국 새끼들, 짠 새끼들 하나 못 맞고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라 그래. 안 그럼 줄초성 난다고. 대답 안 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위기는 내부적으로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외교 정책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안보나 외교의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달라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국과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것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한국 그 자체만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나라지만 주변에는 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세계 정치를 주름잡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 한국은 유동적으로 외교 정책을 시행하곤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미중 간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과의 신뢰도 떨어지고 중국과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외교의 위상이었죠. 하지만 이 위상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림세를 벗고 있던 경제를 다시 반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다자주의 전략에 따라서 여러 외국과 협력을 통한 경제 반등을 노리게 됩니다. 그때 나온 나라들이 바로 일본과 대만이었죠. 한국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시작이었죠. 미국은 대만과 일본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만과 일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도 상생하는 전략을 짜게 되었죠. 대만과 일본에만 관세를 낮추거나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 경제협력에서 점차 기술협력, 환경보호, 심지어 군사안보 협력까지 발전하게 되게 된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한국에게는 위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한국의 외교 고립이 과속화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현재 내부적으로 한국이 크게 공경에 처했는데 미국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한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으니까요. 한편 한국의 경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서 취업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인재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까지 마련되고 있었죠. 기업들도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 파이를 신청하거나 보도를 내는 기업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미래를 잡지 못한 기업들이 하나둘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물론 IMF 때처럼 대규모로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오랫동안의 불경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수시장도 동시에 침체한 양상을 보여주고 부실 채권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모든 피해는 우리족 국민이 감내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쇄신 정책을 펼치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인구 구조 개편을 위한 이민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또 법인세를 낮추고 자유경제구역을 더 늘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인력의 활용 확대나 세금을 인하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방첩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에서 중국에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합참속의 장성 한 명을 적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성은 합참에서 작전본부 소속으로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작전계획 기획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수백억을 받고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즉각 구속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사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합동수사에서 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였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밀을 팔아넘긴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치인들까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고 이를 공론화시켜 더 큰 파장을 막으려고 했지만 뉴스 보도가 시작되자 언론 기사들이 하나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의 주 수입 원 중 하나는 광고료입니다. 전국 401곳의 종이신문사들의 매출액을 확인해보면 광고 수입이 60%에 달하죠. 그렇다 보니 기존 수익 모델이 흔들리게 되어 언론사들은 자연스럽게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광고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광고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올라온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삭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언론사에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언론사들도 하나둘 잠식해갔죠. 중국 자본으로 말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친중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삭제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하는 심각한 공작이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했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되는 세상이었죠.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현재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에 이관된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국가정보원을 겨냥하고 쏟아낸 특집 기사들이었죠. 물론 모든 언론사가 중국 자본에 의해 휘둘린 것은 아니었지만 메이저 언론사 다수가 중국 자본에 의해 휘둘려 국정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쏟아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론은 국정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국가정보원에서는 대공수사권이 없습니다. 2020년에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이 국가수사본부로 이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고 있는 이런 행위도 엄연히 월권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고 중국의 대대적인 공작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자 그 자체만으로도 매국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매국행위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정보원보다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업무 능력은 현저히 차이가 났으니까요. 국가정보는 1961년 중앙정보부가 생긴 이래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방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생긴 경험치는 국가수사본부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났죠. 근데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무능력한 집단이 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답답해했을 것이고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또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그랬고요. 각 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조차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점차 낭떠러지로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뿐만 아니라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이 공론화되자 국회는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국가정보원이 월권을 일삼고 다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고 있다며 강력하게 압박했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사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공개되면 안됩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의 예산만으로 그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약 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만으로도 그 인원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공개하자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지 국가정보원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말이죠.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수사에 집중할 수 없게끔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만 국가수사본부의 대공 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결국 사건이 묻히게 됩니다. 사실 경찰이라는 조직은 중앙 정계로부터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일개 청 규모이기 때문이죠. 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 에이, 박정감. 알잖아.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된다고. 아, 선배님 이러시면 좀 곤란한데, 에? 에이, 너도 이번만 딱 잘 성사시키면 내가 당의 한 자리 아니지. 당이 뭐야? 박정감도 나처럼 금배지 달아야지. 같이 경찰 선후배끼리 의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 언제까지 명령만 받고 다닐 거야? 박정감도 한 자리 해야지. 어?
경찰청장도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정인데 치안 정감이 수장인 국가수사본부는 이보다 더 중앙정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는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수사권 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지와 지지가 제일 중요했죠. 중앙정계를 뛰어넘는 그런 권력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검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각자 수사를 펼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죠.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친중 세력들도 몰아낼 필요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한 경제위기나 국정원 감찰 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였기에 대통령이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대통령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자 미국으로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설명하고 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도박수였죠.